부동산 값이 사이클이 과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 아니면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값 바닥은 언제고 다시 집을 사는 시기는 좀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이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하락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확한 예측은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가 경기 침체의 초입에 저는 들어섰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높고 또 고금리인데 앞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뭐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는 안 올 거예요. 이제 안 오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사이클이 과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 아니면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 특히 무주택자가 이제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좀 많이 기다리는 게 금년하고 내년까지 거품이 좀 많이 빠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중심지부터 상승할 때는 중심지부터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외곽부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짧으면 중심지는 그냥 오른 상태가 안 떨어진 상태로 사이클이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지가 제일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외곽이 또 빠질 때는 제일 먼저 빠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지 특히 서울, 강남 이런 데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PIR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진 다음에 또 정부의 공급 정책을 보고 이런 거를 다 판단해 가지고 구입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그러나 뭐 1, 2년 사이에 뭐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상승한다 이런 경우는 지금은 전혀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값 폭등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고 완만한 상승 정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꽤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좀 뭘 놓치고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은?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전망을 예측할 때 또 긍정적인 예측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예측도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30년 정도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다 내린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급격하게 오른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봐요. 뭐 완만한 상승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경고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정부나 일반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면 침묵하는 게 더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전문가가 경고해 주는 게 그러한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이야기하기는 뭐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 밑에 숨어있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가 말하는 걸 볼 때는 그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그 밑에 숨어있는 지식과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재개발 재건축도 뜨거운 이슈인데 일단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은 뭘까요? 뭐 재개발은 공공분유로 들어가고 재건축은 그러니까 민간 부분 뭐 자기들이 건물이 낡아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공공 분야로 들어가고 또 재건축은 뭐 민간 분야로 들어가는데 재개발은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처럼 낙후된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기존에 지어 있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전반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재건축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하나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이런 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재건축이 과거에는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가 오래 역사가 된 것 같아도 1958년에 한 60년 조금 더 됐죠. 아파트 문화가 뭐 1958년에 5층짜리 연탄 떼는 아파트가 처음에 종합아파트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에 대한 생소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아파트에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단독주택처럼 뭐 청소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1969년 같은 경우는 그 마포의 그 와우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붕괴돼 버리는 한 개 동이 다 붕괴돼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싸게 지은 결과거든요.
싸게. 근데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뭐 한 15층, 20층 올리거든요. 그럼 일반 분양을 하고도 개인한테 많은 분담금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건축은 지었다면 돈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대박이다 하는 게 보편적인 사고였었죠. 근데 지금은 20층이나 3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용적률이 2배만 가지고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용적률 2배 가지고 이득을 못 봐요. 오히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서울 시내 어디 보니까 서울시 구치소 옆에 저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어놓은 거 봤는데 너무 그냥 용적률에 맞서 뻑뻑하게 지어놓으니까 어느 게 구치소인지 어느 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쾌적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도 봤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일 때는 15층, 20층 올리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그건 대박이죠. 그래서 재건축 대박 신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재건축하면 돈 번다. 근데 지금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20층 아파트를 더 지려면 한 40층, 50층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줄 리도 없고 그렇게 짓는다고 해도 건축비가 고층으로 시키면 점점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강남 아파트는 뭐 분담금을 12억 내라고 그러잖아요. 또 강북의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5억인데 분담금을 5억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포기하는 데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의 대박 신화는 이제 끝난 거죠. 과거에 저층일 때 가능했던 거죠. 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시간 단축, 용적률도 정부가 많은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데서 뭐 신속 통합 기획이다, 또 모아타운이다 해서 절차를 단축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일부 뭐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재건축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는 뭐 20년 돼도 재건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추진을 20년 지났는데도 이처럼 오래 걸리는 거를 서울시가 좀 빨리 지었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을 제한을 완화시키고 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죠. 안전진단. 30년 지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데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계속 바꾸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20년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안전진단은 정부가 재건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는 집이 위험하면은 스스로 위험성을 간과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재건축이지. 그걸 안전진단을 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30년 지나면 뭐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아파트는 너무 튼튼하게 짓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기둥식으로 짓기 때문에 골조가 튼튼하게 짓는데 일반 아파트는 그냥 벽체식으로. 그리고 과거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또 새로 아파트를 질 때 조합원들이나 입주민들은 싸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분양가가 싸니까. 그래서 싸게 진 게 원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파트도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국의 버킹엄 궁 또는 뭐 미국의 다른 집들 100년, 200년. 영국의 버킹엄 궁은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30년 지나서 안전진단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에 질 때부터 튼튼하게 짓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튼튼하게 짓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분담금이 많아서 하기 어려운 데를 정부에서 완화시켜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이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다운타운 같은데 용적률이 시 전체 정해져 있어요. 시 전체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용적률이 부족해서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럼 옆에 짓는 용적률을 사가지고 와요. 이걸 이제 공중권, 에어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공중권이라고 부르는데 옆에 용적률을 사서 짓는 거예요. 근래로 몇 년 전에 그 LA 다운타운에 대한항공에서 72층짜리 건물을 빌딩을 지었잖아요. 그 빌딩을 지었어요. 그때 질 때도 원래 71층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용적률을 사가지고 와서 72층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용적률이 고정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도시 전체 용적률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용적률을 바꿔주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0년 이상 된 신도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뭘까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 30년 됐죠. 1988년, 89년에 해서 1992년에 처음으로 분당에 첫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30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고 뭐 낡은 것도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지 않고 그냥 뭐 한 30년, 40년 가게 아파트를 뭐 지은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아파트를 질 때 100년 가게 지어야
해야지. 무슨 뭐 30년, 40년 지면 뭐 낡아서 못 쓰고 재건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용적률로는 못 져요. 분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주죠. 완화시켜줘야 그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안 하고 새로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런 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이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뭐 해당되고 어디는 또 낡은 집에서 계속 살고 또 하다 보면은 어떤 집은 재건축을 하는데 같은 신도시 내에서 어떤 집은 또 30년 됐는데 옆에 또 재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이런 신도시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야 또 재건축을 하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큰 부담, 비용 부담 안 하고 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본인들이 돈 내가지고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돈 내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는 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줘가지고 개인한테 그 지역에 특별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도 과연 맞는가 하는 것도 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초고층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초고층 아파트는 이제 50층 이상을 우리가 초고층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초고층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뭐 보고서도 나오지만 건강도 안 좋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된 건 아니에요. 뭐 일부 논문 보고서인데 뭐 건강도 안 좋다. 근데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저는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저도 이제 외국 갔다 올 때 비행기 한번 타면 그냥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래서 공중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짓는다 그러죠. 짓는다 그러는데 만일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지금 한 20층, 30층 되는 걸 한 70층 뭐 짓는다고 뭐 보도 봤어요. 80년 짓는다고 그렇게 지어버리면 물론 공사비도 굉장히 비싸지만 원래 전에 아파트를 질 때는 재개발이나 이런 아파트를 질 때는 주변에 기반 시설을 다 감안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기반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층수만 엄청나게 올리고 들어오는 입주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가 과연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새롭게 다 하니까 재건축은 기반시설 그대로 놔두고 층수만 올리는 거거든요. 또 입주자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기반시설 같은 게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뭐 살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최근에 뉴욕에 보면 지진이 났잖아요. 네네. 뉴욕은 지진의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인데 이제 지진이 한번 났어요. 이렇게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근데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럼 초고층 같은 경우는 만일에 뭐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났을 때 만에 하나 뭐 100년 한 번씩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앙은 엄청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든가 또 만일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에 뭐 얼마 전에 뉴욕에 그 지진 난 거 보고 제가 어디서나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도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선지 다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층화 시키면 위험도가 증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초고층이 뭐 전망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전망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들을 뭐 지배하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올라가면 성공한 느낌도 들고 성공했다. 나는 뭐 50층에 산다, 60층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아요. 화재 등에도 취약하고 또 건축비도 과다하고 뭐 이런 또 뭐 우울증도 생긴다 그러고 또 전망이라는 게 또 뭐 좀 보다 보면 또 금방 시들해 주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 70층 아파트 뭐 이렇게 사는데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만 본다 그래요. 우리 김 작가 TV, 유튜브 본다 그래요. 그것만 보니까 밖에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은 그렇게 뭐 오랫동안 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TV 본다든가 뭐 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다른 걸 많이 보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슬럼화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질 때는 다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죠. 최소한 100년은 가게 짓거든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만일에 80층, 90층, 100층 지면은 한 100년 가도록 짓겠죠. 당연히.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를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100년 지나면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낡아질 거 아니에요. 낡아지게 되면 근데 초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뭐 뉴욕에 보면 90층짜리 있잖아요. 그걸 재건축하면 200층으로 만들겠어요? 300층 만들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아직은 뭐 뉴욕도 한 30년, 40년 된 초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100년까지는 끄떡없지만
나중에 우리 후대에 진짜 100년 지나서 낡아서 수도관도 낡고 배관도 낡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리모델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때 그때 재건축을 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값만큼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만일에 그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또 관리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부담 능력이 없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뉴욕의 뭐 맨하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기 지금 80층 아파트가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재산세하고 관리비하고 다 합해서 한 달에 1억에서 2억 들어가요. 비용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부자들만 살아요. 굉장히 부자들만 살아요. 우리 그 사우디 왕자 뭐 빈살만이라고 전에 우리나라 한번 왔었나요? 재산이 3천조라고 그러죠? 3천조 원. 3천조 원. 그 정도 재산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초고층 아파트를 살 때 나는 이 아파트를 사서 나중에 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네, 우리 그냥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껌 한 통 사 먹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초고층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뭐 1년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고 전 세계의 집을 다 갖고 있어요. 한두 달 살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서울도 초고층 아파트가 있다. 그럼 부담 능력이 있으면은 절대로 쓰려면 안 돼요. 뭐 재건축은 하게 리모델 또 엄청난 돈을 부담하고 리모델 한다든가 또 관리비를 엄청나게 부담해서 계속 수선하고 산다면 슬럼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도시의 최고 중심지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부담 능력이 없다면은 초고층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슬럼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값이 싸지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농물은 좀 나오지만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좀 삐걱거리지만 싼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초고층 빌딩은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층을 많이 짓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엄청난 풀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일부만 재야지. 뭐 서울 같은 데도 서울 외곽에 짓는다. 나중에 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아파트는 쓰레기가 되면 일반 쓰레기는 버리면 되지만 아파트 쓰레기는 철거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는 아파트가 된다면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한 재산이 1조 이상 뭐 있고 이러면은 뭐 슬럼화될 데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